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 지부장 오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그 하나생명 투쟁을 준비하면서 좀 긴급하게 이 노동조합 그 교육 동영상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좀 준비가 충분히 못한 상황에서 이제 이 동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약칭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 지부로 활동 중입니다. 먼저 이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 2000년 10월에 전국 보험모집인 노동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고용노동행정관청에 이제 설립 신고를 했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합법 노동조합이 아니고 법의 노조 형태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저는 이제 2007년부터 이제 보험 영업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했는데 그 회사를 제가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그 해촉 이후에 장려 수수료는 안 주면서 계약의 실효를 하게 되면 환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부당하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해서 이제 막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 부당한수 대책이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딱 가보니까 벌써 2009년, 10년 이때 10몇 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수천 명이 집단 소송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 갔을 때는 1심, 2심이 모두 패소하고 이제 몇 개가 대법원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몇 년 뒤에 다 패소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딱 보면서 이거는 법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법을 해봤자 내가 지는구나. 그래서 단체가 필요하다. 단체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단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설계사들이 노동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협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대한보험인협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설립총회 사진인데, 그래서 이제 대한보험인협회를 설립해서 이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도 하고, 또 이런 교육도 하고, 또 뭐 집단 소송, 퇴직금 청구 소송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이제 책도 출간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험업법에 보면 보험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금지 규정은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위촉 계약서를 주지 않는 행위, 위촉 계약서 및 수수료 규정 이런 거 다 줘야 됩니다. 위촉할 때. 근데 그런 게 법으로는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 활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이라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하셨던 분인데, 여기 의원님을 통해서 이제 입법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다음 해에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이 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이러저런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잠깐 이제 설명드린 보험업법에 보면 제85조 3에 보면 그 보험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위탁계약서를 주지 않는 행위, 그 다음에 위탁계약서상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그 다음에 위탁계약서에 정해진 요건 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행위, 그 다음에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그 다음에 위촉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수수료를 제대로 안 주거나 지연하는 행위,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를 환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처벌 규정이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해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지금은 보험업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하시면 녹취나 뭐 문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장만 하면 회사는 나중에 그런 일 없다 발뺌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잘 모아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쭉 하다가 이제 2017년도에 흔히 말하는 이제 촛불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 이제 협회라는 이름으로 한 4년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설계사들이 회사의 부당행위는 많이 당해요. 그리고 부당하는 걸 많이 알아요. 그래서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막상 이제 활동을 해보니까 어떤 그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런 활동을 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2017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합니다. 전환하면서 우리 독자적으로는 너무 이제 잘 안 모이고 힘이 없으니까 상급단체 힘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민주노총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전환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생긴 게 뭐냐면 현대라이프 생명 사태가 터져요. 이 현대라이프 생명 사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텐데 그 현대라이프가 전국에 있는 지점을 다 폐쇄하면서 재택근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보험설계사 계약 수수료, 판매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깎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현대라이프 설계사들이 들고 일어나죠. 한 100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처음에 이제 집회를 합니다. 일방적인 점포 폐쇄 반대, 그다음에 수당 삭감 반대 이런 내용으로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저희 이제 노동조합하고 연결돼서 현대라이프 지부를 설립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전국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현대라이프 생명 지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조합 차원에서 일방적인 점포 폐쇄 철회, 그다음에 수당 삭감 철회를 요구하면서 계속 집회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1년을 쌓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인데 1년을 쌓아서 1년 뒤에 조합원들이 이제 처음에 100명이 시작했는데 4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40명의 전원 100% 찬성으로 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때도 아직까지 저희가 합법적 노동조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합법적인 단체 교섭권이 없죠. 그런데 저희가 투쟁을 해서 교섭을 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를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또 활동을 진행했는데 미래에셋의 지장장 퇴직금 소송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GA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당행위들, 사랑모아금융, 리더스금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원수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오렌지라이프, 매트라이프 생명, 부당해초 이런 이제 항의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울 지부와 대구 지부가 설립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2019년 9월 18일날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아보자 해서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냅니다. 그리고 그게 1년 반이 지난 작년 12월 30일날 드디어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됩니다. 1년 반이나 걸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할 때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GA의 부당행위들 여러 활동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 7월달에 저희가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그 전에는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의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20년 7월에 그 사무금융노조라는 그 사무직과 금융 관련한 노동조합이 모여있는 큰 산별노조, 산업별노조라는 사무금융노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 지부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하나생명 노동조합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사무금융노조 하나생명 지부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산별노조라는 큰 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지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하나 지부이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 30일 날 드디어 저희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합법적인 단체 교섭과 단체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받은 그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그 노동조합 활동했던 것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짧게 만든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주로 이제 현대라이프 투쟁의 내용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 활동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뭐 기자회견 했던 내용, 그다음에 천막농공 했던 내용, 그다음에 뭐 집 그 본사 로비 전공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설계사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생소하실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제 집회나 이런 활동,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런 활동도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활동했던 모습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이런 활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그 저희가 이제 민주노총 소속인데요. 민주노총 하면 대부분 좀 그 인식이 안 좋은 분들이 많죠. 민주노총 하면은 과격한 단체, 그리고 맨날 데모만 하는 단체, 이제 이런 인식이 강한데 그 우리나라에 크게 이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한국노총은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정부 성향이 강하고 우리 흔히가 얘기하는 좀 어영부정을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은 그 우리 이제 다 아시는 이제 87년 6월 항쟁 있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789, 87년 7월, 8월, 9월에 엄청난 노동자 투쟁이 생기면서 민주노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생긴 게 옛날에 이제 전농협이라는 전국 노동자 노조 대표자 협의회 그런 게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민주노총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투쟁 성향이 좀 강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제3대 입장에서 볼 때는 과격하다, 맨날 데모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피해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집회 신고를 하러 가도 한국노총 소속이냐 민주노총 소속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가 민주노총 소속이라 그러면 회사가 일단 딱 겁을 먹습니다. 그만큼 이제 민주노총의 어떤 힘이 강한 거죠. 뭐 참고로 이제 저희 지금 부산에서 열심히 투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까지 광화문에서 조국 반대 집회, 교회에서 같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약간 이제 보수 단체하고 같이 이제 집회하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피해를 당해갖고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상담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활동 쭉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노총 소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딱 드리니까 그분이 자기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피해를 당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민주노총 소속이라서 너무 안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달라지죠. 어쨌든 앞으로 우리는 민주노총 소속으로서 민주노총과 함께 이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은 지금 100만 명의 조합원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노총보다 작았는데 2, 3년 전만 해도 지금 이제 100만 명이 넘고 지금은 한국노총보다 조합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제1노총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이 민주노총에는 16개의 산업별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건설노조, 그 다음에 뭐 공공운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 이런 다 여기 들어가 있죠. 이게 쭉 있고, 이 중에 우리는 전국 사무금융 노동조합 연맹 해서 사무직과 금융 관련한 노동조합이 모여있는 단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전교조도 있고 언론노조도 있고 이런 이제 노동조합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노총에는 16개 지역조직이 있습니다. 16개 지역본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 규모가 작지만 어떤 지방 활동할 때는 지역 본부의 활동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대구 본부에서 이제 모임을 했고,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설계사 분이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 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 뭐 제주본부 이런 데서도 활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사무금융노조는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수시 업종본부, 그러니까 저축은행 이런데 그런 노동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보험, 그러니까 하나생명 이런 데처럼 이제 정규직 노동조합, 하나생명, 메트라스크생 이런 노동조합들이 생명보험 업종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정규직들이 들어가 있고, 뭐 증권, 공공금융업종본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직할지부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명보험도 아니고 손해보험도 아니고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직할지부 소속으로 있고요. 이 사무금융노조 안에도 이제 몇 개의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험설계사 지부는 이제 크게 보면 총회, 모든 결정권은 조합원들의 총회가 가장 최고의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들 중에 이제 대의원이라고 해서 그 조합원들이 다 모일 수 없으니까 대의원들 선출해서 대의원들이 이제 모이는 게 그 다음 결정기구고요. 또 그 위에, 그 아래에 이제 이런 이제 지부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이제 일상적인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업종본부, 그다음 지역본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보험회사와 싸우는 거죠. 부당함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싸우는 것인데, 이 보험회사들이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하는 거는 그 위에 보면 생손보협회 이런 데가 있죠. 생손보협회가 어떤 분들은 설계사 단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생손보협회는 생명사, 손해보험사, 쉽게 말하면 사장들이 모인 단체죠. 경영자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뭐 좋게 말하면 보험업계의 발전과 뭐 이런 것들을 그 법제도 개선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하면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법제를 바꿀까 이런 고민들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는 1200% 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금융위원회에 제안하고 바꿉니다. 자기네들의 논리를 앞세워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 금융 관련한 노동조합들이 뭉쳐서 사무금융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거기 차원에서 전체 금융권 관련한 어떤 입법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또 경총이라서 경영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단체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 세계를 보면 국제사용자 기구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노총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런 이제 구호가 있는데, 뭐냐면 인종이나 국적하고 상관없이 이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로 뭉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왜냐? 이런 사용자들, 경영자들도 다 같이 하나로 뭉쳐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은 전 세계 노동자가 모여서 하나로 모여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전 세계 노동자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전 세계 노동자가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뭐냐면 메이데이,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이데이는 뭐냐면 전 세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나 이런 노동단체들이 다 쉬어요, 그날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죠. 여러분들 다 쉬고, 뭐 못 쉬고 일하시는 설계사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메이데이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기구라는 게 원래는 이 그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를 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올바르게 공정하게 활동해야겠죠. 그런데 지금의 금융위, 공정위, 뭐 고용노동부 이런 데가 과연 공정할까요? 예,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공정하지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게 공정하게 제대로 이제 판결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은 문제 해결 과정을 잠깐 보면, 이제 어떤 민원을 접수 들어오거나 어떤 요구사항이 생기면 그걸 일단 정리해서 모읍니다. 일단 노동조합을 가입을 해야겠죠. 해서 정리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사에다가 이제 면담이나 교섭 요청해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교섭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섭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교섭을 요청해서 회사를 딱 만나면 회사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힘을 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합법적인 단체 행동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회사는 힘이 있잖아요. 권력도 있고. 근데 노동자들, 개별의 노동자들 힘이 없죠. 그래서 일단 그 단결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교섭을 해서 안 되면은 힘을 써라. 그래서 합법적으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직들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회사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멈추면 니네가 이렇게 타격을 입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우리의 요구 여건을 들어달라라고 이제 파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은 집회나 선전전, 단체행동, 파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힘을 행사해서 회사와 교섭을 하는 거죠. 그런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정부기관을 압력하기도 하고 국회를 압력하기도 하고 어떤 법적인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노동조합의 가장 큰 힘은 단체행동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힘겨루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그것이 뭐 한두 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1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노동조합 같은 경우 대표적인 KTX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가서도 다 패소했어요. 그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와 재판 권을 했다 해서 조사받고 구속되고 막 했죠. 그 대법원까지 가서도 패했는데도 우리는 억울하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15년 만에 이깁니다. 그래서 15년 만에 다 복직이 되죠. 이제 그런 과정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그 기간을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힘을 모으고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된다. 그래서 결과 나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합의서 쓰면 그 투쟁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서 쓰면은 다 끝나고, 이제 투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쨌거나 이제 합의할 때는 다 취의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조건을 달아서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현대라이프 생명 설계사 투쟁이 한 1년 동안 싸웠고, 설계사 투쟁으로는 순수하게 설계사들이 모여서 싸운 투쟁으로는 보험업계 역사 이래로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 1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보는 게 좀 많은 참고가 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대라이프는 2017년부터 계속 점포를 폐쇄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러다가 2017년 9월달에 75개의 모든 점포를 일시에 다 폐쇄합니다. 그러면서 수당을 최대 50% 깎는 규정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다 분노했죠. 그래서 이 설계사들 중에 한 100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이거 인정 못하겠다.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너네는 수당 삭감 안 할게. 근데 그 대신에 너네는 요 계약 만료되는 1년 시점으로 다 해초 계약. 이렇게 문자로 통보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설계사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2017년 9월 8일 날 1차 집회를 합니다. 여의도 본사 앞에서 1차 집회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노동조합하고 연결이 돼서 일단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면서 곧바로 그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전국보험설계사 노동조합, 현대라이프 생명 지부를 설립하고 노동조합과 같이 싸움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 첫 번째 이제 불공정 행위 이런 걸로 이제 민원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천막농성, 여기 보시면 천막농성인데 본사 앞에 천막농성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때 로비도 전도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우리가 민증송 소속이니까 현대라이프 생명이 현대차 그룹 계열사거든요. 그 같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차 노동조합 이런 데서도 지지 성명, 빨리 문제 해결을 해라 이런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이제 방원순 시장도 와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지지 방문 내지는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와서 민주당 을주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을을 지키는 법에서 을주로위원회인데 여기에서도 와서 이제 어떤 해결의 노력들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융위원회도 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밀어넣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가 약관법에 의한 약관에 해당하니까 약관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하겠다. 그런데 불공정행위나 이런 것들은 보험업법에, 앞에 말씀드렸죠, 보험업법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중에 위촉계약서를 주지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해촉 이후에 자연수당을 안 주거나 일방적으로 수당을 삭감하거나 이런 것들은 법 항목이 없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약관법 심사하는데 위촉계약서 내용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요. 자잘자잘한 문제는 있긴 했지만, 그래서 별 성과 없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계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찾아가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면 뭐 회사 내부 부정 이런 건 자기랑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금감원 찾아가면 소비자 문제 아니니까 이제 뭐 자기네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돌려보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설계사들은 어떤 그 민원을 해결할 정 기관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민사소송이에요. 오로지 민사소송인데 대부분 그런 증거 자료 같은 거 잘 안 모아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걸 모아놨다고 해도 대부분 패소합니다. 뭐 자율상 이런 문제는 대법원에서 벌써 패소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패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사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보험사들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거꾸로 이걸 이용해서 갑질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대라이프 설계사들은 그래서 똘똘 뭉쳐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서 모여서 집회하고 뭐 점거농성하고 이런 방식으로 1년을 쌓았고 그 1년을 쌓아서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수수료 규정을 삭감했잖아요. 50%까지나. 근데 한두 달 쌓으니까 이거 수수료 규정이 바로 원상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다 학사를 떠난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는 자녀수당 문제가 나온 거예요. 회사가 갑질해서 우리가 회사 나갔고 자녀수당이 그럼 왜 안 주냐? 니네 때문에 나갔는데 자녀수당 달라. 이 싸움을 거의 1년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수당 싸움은 옛날 대법원까지 가서 다 패했잖아요. 그런데 설계사들이 1년 동안 싸워서 이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까지도 우리 합법노동조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년을 싸우니까 어떻게 하냐? 회사가 어쩔 수 없이 협상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법노동조합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뭉쳐서 싸워서 협상을 이끌어내고 합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합법 노동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합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합법 노동조합이니까 다 요구 조건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안 하죠. 결국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 노동조합이 아닐 때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합법 노동조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싸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큰 싸움은 없었어요. 대부분 한 명, 두 명, 서너 명 이런 좀 작은 문제들인데 이제 뭐 AIG 어드바이저의 이제 본부장의 어떤 갑질 행위,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에서의 뭐 여기 이제 그 이사 본부장이라는 사람들이 해촉 이후에 나가면 자녀수당 주겠다, 계약기간 해주겠다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다음에 미래에셋생명의 퇴직 지점장 퇴직금 소송, 사랑모아라고 여기도 이제 그 본부장의 이제 부당 해촉, 그다음에 리더스금 이런 것도 뭐 계약 기간 안 해주 약속 안 해주고 이제 수수료 미지급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싸워서 이제 뭐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트라이프 매니저나 오렌지라이프 매니저들이 이제 부당 해촉 당하는 경우. 다른 회사 가려고 알아봤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촉시켰어요. 굉장히 부당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부당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투쟁을 했고 그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계사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 가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근로자가 아니라서 금감원 가도 고객 문제가 아니라고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고 어디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대부분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지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노동조합으로 찾아오고 노동조합과 함께 싸우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해결했어요.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또 해결이 안 된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제 일들을 해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했던 사진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일반적인 얘기인데 우리 설계사는 자영업자인가요? 대부분 자영업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왜냐하면 저도 보험회사 들어올 때 타임 프리, 머니 프리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직업이다.
뭐 미천이 안 되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딱 왔더니 뭐 실적 강요하고 출퇴근 강요하고 그래요. 이상하죠. 그 우리 자영업자라는 건 사전적으로 보면 영리를 목적하면서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책임은 엄청나게 많죠. 계약 실효 환수 뭐 여러 책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권한이 있나요?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책임은 엄청나게 많은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렇다고 우리가 사장이나 자본가도 아니죠. 우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가 만들어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그냥 거기에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노동자죠. 그러니까 일반 판매직 영업사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4대 보험이 안 되죠.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표현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그런데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는 그래도 다행인 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일부. 전체 중에 4대 보험은 아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전면 의무화가 됩니다. 7월부터. 그래서 앞으로는 잘리거나 그러면 이제 실업수당을 받아요. 그리고 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은 특이한 게 잘리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수입이 급감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이제 나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특수고용 노동자가 현재도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이나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죠. 이 설계사처럼. 그래서 맨날 여기저기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보호 법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산재보험,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15년을 쌓았습니다. 저희 설계사뿐만 아니라 화물, 건설, 대리, 퀵 이런 학습지 교사 이런 데들이 15년을 쌓아서 드디어 이 의무화가 됩니다. 올해 7월부터. 그래서 이제 이 특수고용직 쪽에는 이제 우리 설계사들을 비롯해서 우리 설계사가 가장 많습니다. 전국에 40만 명이나 있습니다. 가장 많고 그다음 화물연대, 화물기사, 건설기사, 학습지 교사, 방과방사, 대리, 퀵, 셔틀버스 기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250만 명으로 많고 이 많은 어떤 자기들의 권리를 싸움을 위한 투쟁도 하기도 하는데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게 화물연대라고 해서 화물기사 건설노조에서 건설노조 있죠.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언론에도 나오고 막 고수들도 꽉 막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화물연대나 건설노조가 아직까지 합법노조가 아니에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활동 열심히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회사하고 교섭도 하고요. 당연히 정부하고도 교섭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이런 데하고. 아니, 합법 노동조합이 아닌데도 교섭을 다 해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집회하고 시위하고 막 해요. 이건 내놔라 하고 하는데 회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을 하러 나오는 거고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합법 노동조합이 됐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점잖게 우리 요구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회사가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힘을 뭉쳐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지만 우리의 요구,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동영상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그런 노동조합의 힘은 무엇인가? 이걸 아주 짧은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노동조합의 힘은 쉽게 말하면 쪽수입니다. 많이 뭉쳐서 우리의 힘을 모으고 또 집단 지성을 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노동조합의 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 설계사분들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제 노동조합으로 모여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노동조합을 활동을 하면 근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활동하면 바로 4대 보험 되고 근로자가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보험사에서도 모르고 하는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짓말 내지는 헛소문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게 노동조합입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최저임금, 근로시간, 그다음에 뭐 연월차 이런 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건 뭐냐면 개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하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일하면 최소한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는 게 근로기준법인 거죠. 4대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인 게 이런 사람들은 산재보험 가입하고 이런 사람들은 고용보험 가입된다. 이게 이제 그건데 이건 완전히 별개예요. 각각에 다 따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합법적 노동조합이 됐죠. 노동조합 활동하는 거고 우리가 아직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산재법과 고용법에 의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가능해요. 4대 보험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법은 다 따로따로 적용되는 것이다. 절대로 우리가 노동조합 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바로 되고 뭐 세금 근로자하고 똑같이 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면 나중에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쭉 활동하면서 설문조사 한번 해보고 보면 설계사분들 중에 정규직을 원하는 사람은 한 20-3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그냥 지금처럼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갑질하고 부당노동 행위하고 일방적으로 수술 깎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으로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요구가 많다. 그러니까 좀 요것을 잘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인데 우리가 지금 뭐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이든 보호를 받죠. 근데 이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바로 그냥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생기면서 노동자들 구할 수 있는 법이 생긴 게 아니죠. 산업혁명 초기에는요, 노동자들이 뭐 12시간, 18시간까지 일하고 뭐 7, 8살짜리 애들도 일했어요. 그러니까 막 노동자들이 너무 착취당한다, 너무 힘들다, 너무 부당하다 해서 막 뭐 데모하고 심지어 기계도 때려 부시고 엄청나게 싸웠죠.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이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의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 우리 설계사들, 쟤보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싸워야지만 우리가 구하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15년을 싸운 거예요. 합법적 노동조합을 되기 위해서 20년을 싸운 겁니다. 우리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설계사만 따져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싸워야지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 노동조합이 되면 우리가 이제 단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치면 되는 거죠. 일방적인 수당 삭감, 부당 행축 이런 거 이제 싸워서 바꿔야 되고. 뭐 자연수당 안 주는 것도 우리가 바꿔야죠. 그 다음에 뭐 이직하면 판매 코드 제대로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요청에도 계약을 안 해줘요. 이런 거 다 바꿔야죠. 고객을 위해서도. 응? 그런 것도 그리고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되면 노동조합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하면 우리가 노동조합 가입해서 활동하고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방해를 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주면 그게 다 처벌 대상이에요. 그런 경우 생기면 녹취를 한다든가
증인을 모은다든가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하면 다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이 됩니다. 반드시 노동조합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섭할 권리가 있죠. 이걸 불응하면 이것도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서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44를 4차 조직하자. 자, 이런 슬로건을 만드는데 뭐냐면 전국에는 보험설계사가 40만 명 있습니다. 생선보 18만 명, 법인대리점 GA 22만 명, 40만 명인데 설계사들 중에 보면 이런 얘기하면 노동조합 가입해라, 뭐 우리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해보면 필요는 해. 근데 나는 바빠. 또는 그 가입하면 괜히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40만 명 중에 40만 명 다 가입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그 중에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만 가입해도 우리 노동조합은 4,000명이 되는 거예요. 4,000명. 어마어마하죠. 4,000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의 7, 80% 이상 거의 다 얻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설계사들 중에 뭐 노조 가입해라 하여튼 뭐 관심 없다 가입 안 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중에 최소 100명 중에 1명만 가입하고 집회에 나와도 우리 성공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노동자 가입한다고 다 활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400명만 좀 열심히 제대로 활동하면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은 뭐냐면 이 40만 명을 이끌 전국적 리더 우리 40명만 있으면 우리 노동조합은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뭉치면 주인되고 흩어지면 노예된다. 보험회사는 우리 설계사 때문에 먹고 살죠. 관리자들은 설계사 때문에 월급 받아가는 겁니다. 설계사들이 상품 팔고 고객들은 지금 끌어오니까 회사가 또 자산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인이죠. 우리가 보험회사 주인이죠. 근데 우리는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왜냐? 우리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뭉치면 노예가 아니고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아니 우리가 잘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자 마음에 안 들면 잘라야죠. 바꾸고. 그리고 외국에는 노동이사제라 그래서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도 참여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 설계사들이 대표이사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인인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뭉쳐서 주인이 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앞에 이제 우리가 이긴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는 설계사들 피해를 당하면 대부분 다 개별적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 한두 명 외에는 회사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뭉쳐서 우리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권리를 주장하니까 대부분 다 해결도 돼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뭉쳐서 힘을 모아서 권리 주장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큰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면 투쟁 속에서 발전한다. 투쟁하니까 좀 과격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노동조합에서는 투쟁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투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왜 회사가 니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수당 깎고 해촉하느냐? 우리도 당당한 동반자로서 우리도 회사의 주인으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회사는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게 싸워야지만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정당하게 당연한 요구를 하는데 왜 불이익을 받고 왜 우리가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역사는 바로 그런 당당한 권리,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싸울 때, 투쟁할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해사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싸워야 된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